자, 62페이지 펼쳐봅시다. 자, 명청시대 사회와 동서교류라고 하는데, 명청시대 사회는 서로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묶어놓는 거야, 얘네들은. 근데 걔 중에 조금씩 차이점도 있겠지. 구별점도 있을 거야. 문제를 내려면 명나라 청나라 시대의 공통점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차이점도 물어보겠지. 그지? 그래서 이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 차이점도 좀 찝어볼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명청대의 지배층은 신사라고 불러요. 송나라 때는 사대부가 지배층이었잖아. 원나라 때는 몽골인 제일주의였으니까 뭐 지나가면, 명나라 청나라 때는 신사로 지배층이 바뀐단 말이지. 자, 신사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명나라 때 학교와 과거제가 결합하면서 형성되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과거 시험을 치려면 송나라 때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명나라 때부터는 학교에서 졸업을 해야 되는 거야. 학위를 받아야 돼. 그래야 과거 시험이 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었을 수는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 관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과거 시험을 쳐야 되는데, 과거 시험을 치려면 학교에 꼭 들어가야겠지. 근데 명나라 때는 지방의 학교를 엄청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웬만하다는 거는 뭐 지방의 지주쯤 돼서 좀 부유해야 가능하겠지. 그래서 이들은 치열한 입시 경쟁을 통해 학위를 얻고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었다. 과거 시험을 쳐서 최종 합격을 하면 가능한 거야. 근데 전국 각지의 학교를 만들어 놓으니까 대부분은 관직 진출을 포기해. 관료가 될 수 있는 자리는 한정적인데 다 합격은 안 하니까. 요즘에도 공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은 많은데 다 붙지는 못하잖아. 그죠? 근데 관직 진출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학위는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을 해서, 신사는 사대부는 전, 현직, 관료만 해당이 되겠지. 어쨌든 과거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 관리가 됐던 사람들만 가능한데, 신사에는 당연히 전현직 관료는 들어가. 얘네가 지배층이 아닐 수는 없겠지. 근데 관직 진출을 포기하고 지방에 그냥 머물러 사는 지주층, 이 학위 소지자까지 플러스 된 거야. 이게 신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4대부는 과거 시험 합격해서 전현직 관료로 활동한 사람들이라면, 명청시대 신사는 전현직 관료에다가 관리가 안 됐어도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은 있는 학위 소지자까지 더한 게 신사층이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들을 공식적으로 좀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대우를 받느냐? 여기 적혀있지. 일반 백성과는 달리 요역을 면제받았고, 몸으로 때우는 일은 없어. 세금을 내긴 하는데 몸으로 때우는 노동력을 강제로 징발하지 않고, 가벼운 형벌은 명책특권을 누렸으며 대토지를 소유하고 고리의대, 공공사업 감독, 세금 납부 대행 등을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하였다.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더라도 학위 소지자만 돼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신사는 한편으로 정부를,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을 대변하면서 지방간을 도와 사회 안정과 풍속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이 신사가 지방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 뭐가 흐트러지냐면, 우리 저번 시간에 홍무제가 이갑제 만들었다 그랬어. 이거는 일반 백성들을 이장호와 갑수호로 나눠가지고 그 나라의 일을 요런 거, 지방간을 통해 풍속을 유지한다, 세금 납부 대행을 한다, 공공사업 감독을 한다. 이거 원래 이갑제가 하던 거거든.
이장호와 갑수호가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이갑제가 무너진 거야. 얼마 안 지나서 홍무제 때 만들고 얼마 안 지나서 한 100년도 안 지나서 이갑제는 무너지고, 그럼 이갑제가 하던 일들을 누가 대신하게 되느냐? 신사가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 이갑제가 하던 일이 이런 거잖아. 지방간을 도와 사회 안정과 풍속을 유지하고 세금 납부를 대행하고 공공사업 감독하고 이런 것들은 원래 이갑제가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근데 이갑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신사가 그걸 대신한다는 거지. 그래서 중앙에서 임명한 지방관들일지라도 이들의 존재를 무시하고는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었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파견된 지방관도 신사를 부정할 수 없어. 무시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 신사와 협력하여 통치해야겠지. 그래서 신사가 명청 때의 지배층이라는 겁니다. 자, 먼저 4대 부하의 차이들 생각하고, 얘네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였는지, 그리고 얘네가 하고 있는 이 역할들은 본래 이갑제가 하던 역할인데 이갑제가 무너지면서 신사층이 대신하게 됐다. 그래서 지배층으로서의 지위가 공고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 자, 그다음에 명나라 청나라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봅시다. 신사는 청나라 때도 지배층 역할을 해요. 청나라가 명나라가 망한 다음에 중국을 차지했는데 명나라 제도를 거의 안 바꿨어. 세금 제도도 처음에는 막 그 일조 편법으로 막 걷고 그래요. 자, 그럼 계속 보면 명청 때는 농업 생산 장려되었고 창장강 중상류 지역에서 강과 호수 주변의 토지와 수리시설이 폭넓게 개발되었다. 자, 어디가 개발됐냐면 창장강 중상류 지역이래. 지금까지는 하류가 개발되는 시기였어. 송나라 때까지. 송나라까지는 하류 지방이 주로 개발됐다면 이제 하류 지방 개발이 끝났고 중상류 지방 개발이 돼요. 그래서 농업이 여기서 발전하게 되는 거야. 옥수수, 고구마, 감자, 땅콩 등 아메리카의 작물이 도입되었다. 아메리카면은 콜럼버스가 그 탐험한 지역이잖아. 콜럼버스가 1492년에 아메리카를 탐험해. 근데 명나라는 1368년에 만들어져서 1644년에 만들어지고, 청나라는 당연히 그 뒤겠지. 1912년에 망하는데 당연히 아메리카의 작물이 도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차, 담배, 사탕수수 등이 상품 작물로 많이 재배되다. 담배도 아메리카 거야. 이 옥수수, 고구마, 땅콩은 식량이겠지.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 왜냐면 원래 중국에서 그 쓰던 작물이 재배를 안 하던 땅에다가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안 겹친단 말이야. 그럼 재배할 수 있는 땅이 많아지겠지. 그다음에 상품 작물로 많이 재배. 얘네는 먹을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필수 식량은 아니잖아. 차 이거 뭐 호로록 마시는 거고. 담배는 당연히 담배를 먹는 사람은 없겠지. 사탕수수는 기호품이잖아. 그렇지? 설탕 만드는. 이에 따라 농업 생산이 발전하여 식량 생산과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 그렇지? 이런 것들 덕분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거야. 원래 중국에서 생산되는 식량이, 예를 들면 설명해 줄게요. 원래 중국에서 경작하던 작물은 밀, 쌀, 보리, 잡곡 이런 데겠지. 얘네는 다 강가에서 만들어. 강가와 평지에서 그 농사를 짓는단 말이야. 그런데 옥수수, 고구마, 감자, 땅콩, 얘네는 산비탈에서도 재배가 가능해. 그러면 원래 산비탈은 비어있는 땅일 거 아니야. 밀, 쌀, 보리, 잡곡을 거기서 재배할 수는 없으니까 안 쓰던 땅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식량 생산이 몇 배로 늘어날 거 아니야.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거지. 원래 중국 인구가 뭐 5천만 이러다가 송나라 때 1억을 뚫어요. 명나라 때 1억 6천만을 뚫어. 청나라 때 3억 5천을 뚫어.
이게 뭐 덕분이겠어? 요런 작물 덕분인 거지. 엄청나게 늘어나요. 자, 그래서 인구가 많이 늘자 청나라 광희제는 1711년에 성년 남자의 수를 기준으로 이후 늘어나는 인구에 대해서는 인두세를 거두지 않기도 하였다. 원래 세금이 땅에다가도 걷고 사람한테도 걷었는데 이제부터는 사람한테 안 걷겠다 이거야. 인두세를 토지세에 그냥 합쳐서 그냥 걷어버리자. 한꺼번에 내버리자. 이제부터는 1711년부터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안 걷겠다라는 거지. 정확히 얘기하면. 이것을 지정은제라고 불러요. 우리 명나라 때는 일조 편법이라 그랬지? 일조 편법은 세금을 단순화시켜서 은으로만 걷자는 거지. 청나라는 지정은제야. 인두세와 토지세 합쳐버렸어. 이제 더 이상 사람 숫자는 계산 안 하겠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는 아기를 많이 낳아도 당시 사람들이 부담이 없었던 거야. 옛날 같으면 우리 집에 뭐 애가 8명이면 그 숫자만큼 또 세금을 더 내야 되는데 1711년에 인두세를 거두지, 그 이후에 늘어나는 인구에 관해서는 인두세를 거두지로 않기로 했으니까 내가 1711년 이후에 애를 10명을 낳고 20명을 낳고 100명을 낳건 간에 인두세는 늘어나지 않는 거야. 내가 땅 가진 만큼만 세금을 내는 거야. 자, 그래서 청때 인구가 많이 늘면서 변경지역 인구가 활발히 이동했고 인구가 유입되면서 변경지역 개발이 촉진되었지만 토착민과 이주민의 갈등은 이후 사회 불안을 낳는 배경이 되었다. 인구 밀도가 높은 동남 연안 지방에서는 일부 지민이 동남아시아로 이주하여 화교, 교포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 화자는 중국인을 화인, 뭐 이렇게 중화민족 이렇게 얘기했듯이 그런 거고, 중국인 교포다, 화교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중국 출신 사람이 엄청 많이 살아요. 싱가포르도 동남아시아 한가운데 있는데 화교가 많잖아. 뭐 그런 곳입니다. 여기 보면 그치? 화교들이 베트남에 워낙 많이 살아서 자기네들끼리 그치? 회관도 만들고 한 거지. 자, 상고음의 국제교육의 발전 봅시다. 송나라 때부터 곡창지되었던 창장과 하류 지방은 명청 때에 들어서 면직업, 견직업 등 수공업이 앞선 지역으로 점차 탈바꿈하였다. 무슨 얘기냐면 하류 지역이 송나라 때는 농사를 짓는 지역이었는데 명나라, 청나라 시기에 들어서 상공업 지역으로 바뀌었다는, 막 공장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지. 그러면 농산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먹고 살려면. 이 농경 지역은 어디로 이동했느냐? 중상류 지방으로 바뀌게 돼. 그죠? 이거를 좀 알기 쉽게 바꿀 수 있을까? 교과서를 봅시다. 교과서에 있는 지도를 활용하는 게 낫겠어. 자, 여기 봐봐. 자, 여기가 창장강 하류고 여기가 중상류 지역이야. 빨간색인데 빨간색으로 하면 알아보기 힘들겠지. 그러면 송나라 때는 여기가 농업 중심지였단 말이야. 근데 이 농업 중심지가 상류 지방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농업 중심, 이제 농사를 많이 안 짓는 이 창장과 하류 지역에서는 뭘 하느냐? 명나라, 청나라 때는
상공업 중심지가 돼버리는 거지. 그죠? 그래서 견직물과 면직물 생산지로 유명한 수저우 창장과 하류에 있잖아. 그지? 여기서는 이제 상공업 도시가 돼버리는 거야. 여기서는 이제 농업이 주가 아니야. 농업은 중상류 지역으로 다 옮겨갔어. 이곳에는 상공업 지역이 발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송나라 때와 명청 시대가 다른 거야. 만약에 창장강 하류가 농업 지역이다. 곡창 지역이다. 이러면 송나라인 거지. 근데 창장강 상류, 중류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명나라, 청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거 가지고 문제도 많이 내. 자, 그래서 창장강 하류 지역은 명나라, 청나라 때 어떤 곳이 되었다? 수공업이 앞선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식량이 이제 농사를 덜 지으니까 부족해진 식량을 창장강 중상류 지역에서 가져오면서 새로운 곡창지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중엽에 호강 지역이 풍년이 들면 천하가 풍족하다. 호강 지방이 바로 창장강 중상류 지역이야. 여기가 후베이성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막 안 좋은 병이 여기서 시작돼서 얘기가 안 좋지만, 이때 그 곡창지대로서 아주 발달된 지역이, 그 농업이 발달된 지역이라는 거지. 자, 각지에서 목화와 차, 사탕수수와 같은 상품 작물이 재배되면서 장거리 국내 교육도 크게 발달하였고, 대운하와 창장강은 운송의 대동맥 역할을 했다. 역시나 이 시대에도 대운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네. 자, 경제 중심지가 분화하고 각지에서 상품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수저우와 양저우 같은 대도시와 소규모 상공업 도시, 시진 등이 출현하였다. 이 시진 출현이 명청 시대의 중요한 특징이야. 주로 이런 시진들은 어디에 많이 출현하냐면 창장강 하류, 여기서 많이 출현합니다. 그러니까 시진이라는 곳이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 지역은 이미 경제력이 좋았기 때문에 자, 송나라 때 상황을 보자. 창장강 하류 지역을 지도로 한번 그려볼게. 창장강 하류 지역이 이렇게 생겼어. 창장강이 이렇게 흘러. 이런 지역이야. 그 다음에 똑같이 그려보자. 복사하면 될까? 그리기 귀찮은데. 그런 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다시 그리면 되지. 자, 그럼 여기도 그죠? 창장강이 흐르겠지. 자, 그러면 송나라 때는 아주 큰 도시가 몇 개가 존재한 거예요. 여기에 뭐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이렇게 대도시만 있는 거지. 나머지는 여기는 농업지대니까 여기서는 뭐 그냥 다 시골이었을 거야. 그런데 이 시대가 되면은, 명청 시대가 되면 여전히 대도시는 있어. 당연히 있겠지.
그지? 송나라 때 대도시는 명나라, 청나라 시대 때도 대도시야. 근데 여기에 뭐가 추가가 되냐면 아주 조그만한 시진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지. 시진은 상공업 도시고 인구가 뭐 1만 명 정도 되는 도시야. 대도시는 한 10만 이상이지. 근데 이 조그마한 도시가 막 생긴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뭘 만드느냐? 수공업이 발달한단 말이야. 자기네들끼리 막 연계를 막 지어가지고 여기서는 뭐 만들고 저기서는 뭐 만들고 막 이런 그 뭐지? 산업이 발전하는 거지. 그러면 이 창장과 하류 자체가 뭐가 되냐면 상공업 지역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시진이 출현한 거는 명나라, 청나라 시대 경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알아놓고. 자, 그래서 이러한 도시로 오가며 전국으로 상품을 유통하는 산시상인, 후이저우 상인 같은 집단이 나타났다. 자, 얘네들도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명나라, 청나라 시대에 아주 유명한 상인들이야. 이들은 소금 전매와 같은 국가가 후원하는 경제 활동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고, 누가? 후국인, 산시상인, 후이저우 상인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한 거지. 그럼 국가는 왜 이들한테 이런 그 특권을 줬을까? 군수품 운송 대가로 준 거야. 야, 니네가 그렇게 물품을 잘 옮긴다며 우리 군대한테 군수품 좀 추진해줘라. 그래서 산시상인과 후이정우 상인이 군수품 수송을 도맡았단 말이야. 그 대가로 소금 같은 걸 니네가 무조건 바로, 소금을 사람 안 먹으면 안 되거든. 그런 독점 삼권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는 거지. 각지의 회관과 공소 등을 세워 이익을 도모하였다. 이 산시상인, 후이저우 상인은 그 산시 출신과 후이저우 출신들이 전국 각지에서 상업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는 돕고 살아. 그래서 이런 걸 회관을 만드는 거지. 자, 명청정부는 사적인 해외여행과 해상무역, 어업 등을 제한하는 해금 정책을 폈다. 명나라, 청나라 모두 이런 걸 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다에 함부로 나가면 안 돼. 왜냐면 이게 뭐 때문이냐면 명나라는 왜구 때문이고 청나라는 청나라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바다에 많아서 그렇게 했었어. 자, 근데 두 왕조 모두 중후기에는 해금 정책이 느슨해져 사무역이 많이 늘어났다. 해금 정책을 피면은 상인이 사사롭게 해외에 가서 무역을 못 할 거 아니야. 느슨해져야 사무역이 늘어나는 거지. 그럼 시박사가, 해금 정책이 한창 강할 때는 시박사가 있을까? 존재하기 좀 어렵겠지. 자, 16세기부터는 기존에 왕래하던 이슬람 상인뿐만 아니고 서양 상인도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그래서 16세기부터 어떤 게 설치가 되냐면 마카오가 생기는 거야. 스페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홍콩 옆에 마카오라고 있거든. 그치? 홍콩은 나중에 영국 애들이 만든 거고. 자, 그 결과 중국 동남부의 연안과 일본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교역이 활발해졌다. 이런 것들은 모두 해금 정책이 느슨해졌을 때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보통 언제 느슨해지게 되냐면 청나라를 기준으로 얘기해 줄게. 청나라는 언제 그렇게 되냐면 1684년 이후에 느슨해진대. 왜? 이때 해외에 있던 반청 세력이, 청나라에 반대하는 세력이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해금 정책이 느슨해지는 거지. 그지? 이것 때문에 해금 정책 폈는데 반청 세력이 다 정리가 됐잖아. 이제 빡세게 안 하겠지. 자, 그래서 교육이 활발해지니까 중국에서는 뭐가 팔렸냐면 비단, 견쟁물, 차, 도자기가 수출이 되었고 아메리카와 일본산 은이 대량으로 유입되었다. 왜 중국 사람들은 비단, 면직물, 차, 도자기를 수출하면서 은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야? 은을 왜 받았을까?
세금을 은으로 걷으니까. 1조 편법이 그랬고 1조 편법 때부터는 무조건 중국 세금은 은으로 걷어. 은이 엄청 필요하단 말이야. 경제의 중심이야. 그래서 중국 사람들 은이 많이 필요해서 비단, 면직물, 차, 도자기 외국 사람들이 사러 온단 말이야. 나는 니네 비단을 사고 싶다, 면직물 사고 싶다, 차 사고 싶다, 도자기 사고 싶다. 뭘 주면 니네 이런 거 팔 테냐? 은을 달라. 그래서 전 세계 아메리카, 일본산 은이 전 세계 은의 대부분이거든. 이게 명나라에 싹 다 들어온단 말이야. 나가면 안 나와. 들어가면은 중국 밖으로 안 나와. 전 세계 은이 다 은으로 명나라 청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왜냐면 이미 명나라 청나라는 세금을 은으로 걷는 은경제가 완성이 되어 있었으니까. 요거 중요합니다. 자, 명청대 사상과 서민 문화 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상, 양명학을 알면 돼. 그럼 청나라는 고증학이라는 걸 알면 되고, 요 명나라와 청나라로 넘어가는 시기에 딱 명나라 거의 망할 때와 청나라 처음 생겼을 때 사이에 경세치용 학문이라는 게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데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명대에는 왕수인이 관학인 성리학을 비판하며 경전의 이해보다는 개인적인 깨달음과 지행합일의 실천을 중시하는 양명학을 제창하였다. 양명학이야. 뭐를 비판했대? 성리학을 비판하는 거지. 송나라 때는 성리학이 생겼잖아. 여전히 명나라 때도 중요한 학문이고 청나라 때도 중요한 학문이야. 얘는 바닥에 깔려 있어. 성리학이 막 없어진 거 아니야. 근데 이 왕수인이 성리학 말이 안 된다 이거야. 내가 성리학이 하라는 대로 수행을 해보니까 그거 안 되던데? 성리학 말도 안 되는데? 그래서 나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경전 이해보다는 개인적 깨달음과 지행합의 실천이 중요해. 이런 걸 강조. 지행합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양명학이라고 생각하고 명나라 때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명나라 말기에는 청나라로 넘어가기 그때는 양명학이 크게 유행하고 서양 문물에 자극도 덧붙여. 이건 뭐 때문이냐면 나중에 나올 텐데 서양 선교사가 들어와서 서양 문물이 자극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식물학, 농학, 지리학 등의 실용적인 학문이 발달하면서 본초강목, 농종전서, 천공괴물 같은 서적이 편찬됐다. 다 명나라 때 책들이야. 명나라가 1644년에 이 사이에 명나라잖아. 이 책들이 만들어진 시기가 다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어. 본초강목 1590년, 농종전서 1639년, 천공괴물 1637년. 다 이거보다 전이잖아. 명나라 말기에 이런 게 나타났다는 거지. 본초강목 이거는 식물학, 농종전서 농사와 관련된 서적, 천공괴물 여기 적혀있지. 산업 발달과 관련된 서적. 다 실용적인 학문과 관련된 서적이란 말이야. 명나라 말기에. 자, 청나라 초기에는 황종이와 고연무 같은 사람들이 실용적인 경세학문을 제기했다. 경세가 뭐냐면 국가 통치와 관련된 학문이야. 그지? 실용적으로.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역사적 사례나 이런 걸 들면서 국가 통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지. 이게 나중에는 뭐로 발전하냐면 고증학으로 이루어지는데, 황종이와 고연무의 이 실용적인 경세 학풍은 고증학으로 넘어가면서 뭐가 빠지냐면 국가 통치와 관련된 정치적인 내용은 빠져요. 실용적인 것만 남아.
그래서 고증항에서는 뭐를 연구하냐면 실제 있는 자료를 연구하거든. 그러니까 황종이와 고연무는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정치 사상을 주장한 게 이 황종이와 고연무야. 근데 고증학으로 갈 때 뭐가 빠지게 되냐면 정치 사상 주장은 빠지고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뭘 한다가 돼버리는 거야. 실제 자료를 예를 들어서 바탕으로 역사 연구한다. 문학 연구한다. 식물을 연구한다. 이런 건 돼도 정치 이런 건 얘기 못해요. 왜? 청나라 때는 문자의 옷 같은 걸로 정치 사상 그런 한족의 사상을 탄압했기 때문에 정치 사상을 주장하는 거는 막 잘못 썼다가는 내가 그런 의도가 없었어도 청나라한테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고증학에는 정치적인 내용은 빠지게 돼. 정치적인 건 빠져. 자, 그래서 강의자전과 사고전서 등 대규모 서적 편찬은 고증학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래서 청나라 때는 고증학이 발전하는데 대표적인 작품이 강의자전과 사고전서야. 이 강의자전이 뭐냐면 한자 사전이야. 한자 사전 그 5편이요. 강의자전에 한자 30만 자 들어가 있어. 이거 그 지금까지 중국이 썼던 한자 다 모아서 정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거지. 강의자전이니까 강의제 때 만들었겠지. 사고전서 이거는 걸륭제 때 만드는데 이거는 중국에 있는 서적을 싹 다 모아서 정리를 한 거야. 이게 사고전서입니다. 고증학을 지원해 주는 거지. 자, 근데 청나라 정부는 이런 걸 후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상 통제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예를 들어 볼까? 사고전서를 만들 때 전국에 있는 책을 다 모았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 어떤 것도 있겠어. 청나라를 비판하는 서적도 있겠지. 그런 건 싹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지. 자, 그래서 고증학이 발달했고 19세기에 들어서면 시대 변화에 따라 현실 정치 문제에 관심을 두면서 개혁을 지향하는 다시 정치에 관심을 두는 학문이 나왔어. 공양학이라는 게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은 양명학, 실용적인 경세학풍, 고증학, 공양학 이 네 개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알겠죠? 여기에 더해서 실용적인 학문, 그치? 이런 책들을 썼던 거. 그것까지 알아야겠지. 자, 다음에 명청 때에는 도시와 상공의 발전으로 서민의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서민 문화가 크게 활기를 띠었다. 서민 문화는 언제부터 활기를 띠었다 나와 있어요? 송나라 때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야. 명나라, 청나라 때도 마찬가지야. 그럼 세부적인 내용이 다른 거지. 내용을 보면 연극은 도시 주민뿐 아니라 농촌에도 보급되었으며 청나라 때 유행한 서민 문화가 경극이라는 거. 얼굴 막 하얗게 칠해가지고 막 깽가리 같은 거 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청나라 때, 명나라 때는 경극 없었어. 각지의 연극이 대중오락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 경극이라는 걸 우습게 보지 말고 잘 알아두세요. 청나라 때, 명나라 때는 없었다. 거의 비슷한데 차이점이 별로 없는데 이런 차이점이 하나씩 있단 말이야. 그치? 예를 들면 뭐 고증학도 자주 나오는 이유가 명나라와 청나라를 구분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청나라 때 발전한 게 고증학이니까. 자, 서적의 출판도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과거 수험서뿐 아니라 수호전 명나라 때부터 나왔어. 서유기 명나라 때부터 나왔어. 삼국지연이 명나라 때 있었어. 홍루몽은 청나라 때. 이 색깔 바꾸시다. 그러니까 명나라 때는 수호전, 서유기, 삼국지연이 있는 명나라 때도 존재를 했는데 홍루몽은 없었다는 거야. 홍루몽은 청나라 때 써지니까. 자, 밑에 자료 2번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 이게 바로 경극이지. 그죠? 자,
페이지 넘겨보면 자, 동서교류 봅시다. 동서교류는 서양의 문화가 중국에 영향을 줬다라는 건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면 선교사가 들어오게 돼. 명나라, 청나라 때 모두. 그치? 자, 그럼 내용을 보면 명나라 말 중국에 들어온 예수의 선교사들은 선교 활동의 하나로 대포제조나 천문, 역법, 지리학 등 서양 학문을 적극적으로 소개하였다. 그치? 선교사들이 이런 걸 소개했다라는 거야. 자, 이들이 제작에 참여한 대포는 이 시기 동아시아 전쟁과 무기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성경책만 들고 온 게 아니고 이런 기술까지도 갖고 와서, 왜냐하면 어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이런 거 많이 알고 있으니까 우리를 좀 써라. 그래서 화포 기술을 가지고 대포를 만든 거야. 원래 화약은 송나라 때 중국에서 발명이 된 거지만 당시에 이미 서양의 화포 기술이 매우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대표적인 선교사 누가 있느냐?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있어. 명나라 때 활동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뭘 만들었냐? 고려만국 전도. 이거는 세계 지도인데 여기 있지. 그치? 이런 걸 그렸다는 거야. 마테오 리치가 명나라 때. 그치? 언제적 사람이냐면 (10년까지) 활동해서 서강계라는 사람도 아까 명나라 막 뭐 학문 얘기할 때 농정전서라는 책을 쓴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랑 교류를 했다는 거야. 역시 명나라 때 사람이겠지. 그래서 농정전서를 지은 명예학자 서강계는 크리스트교로 개정하고 그와 함께, 그는 누구겠어? 마테오 리치지. 유클리드의 기하 원본을 번역하였다. 서강계랑 마테오 리치가 기하 원본을 번역을 했다는 거야. 자, 아담 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독일 선교사 아담 샬은, 이 사람은 명나라 때도 활동했고 청나라 때도 활동해. 딱 그 시대에 걸쳐 있거든, 이 사람은. 자, 청나라 초기에 역법을 개정하고 이때 역법 개정한 게 시헌역이라는 걸 개정해. 이건 조선에도 들어옵니다. 자, 회화에서는 서양의 원근법과 음영법이 소개되었다. 그래서 청나라 때 이런 그림이 만들어져. 이 청나라 황제 권륭제를 그린 그림인데 서양의 화법으로 황제를 그린단 말이지. 자, 이처럼 동서문화 교류의 폭이 크게 넓어졌다. 자, 근데 이게 선교사가 더 이상 중국에서 활동을 하기 어려워졌어. 여기 보면은 명말 청초의 동서교류니까 청나라 초기 이후에는 동서교류가 잘 안 되는 거잖아. 뭐 때문이냐면 전래 문제 때문이야. 자, 무슨 얘기인지 봅시다. 중국의 선교사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중국인의 전통을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말하자면 제사가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는 우상 숭배일 수 있잖아. 아니, 하느님 말고 조상신한테 절을 한다고?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 돼? 근데 선교사들은 중국에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다 막 그 사람들이 다 전통적으로 하던 일인데 이걸 부정했다가는, 그리고 제사를 부정했다가는 중국에서 발도 못 붙이니까 제사를 좀 인정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유럽에 있는 교황이 부정하는 거지. 야, 제사는 안 되는 거야. 너네 중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은 이제부터 제사를 하지 말라고 중산한테 얘기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로 중국에서는 우리 보고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그래서 선교사 몇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추방돼버려. 서양과의 교류는 이때부터 뚝 끊기게 되는 거지.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진 시대가 딱 언제냐? 옹정제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1723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전래 문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제사는 미신인으로 어떠한 격우라도 크리스트교들은
참석해서는 안 되고 크리스토교도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중국에서 크리스토교도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제사를 안 지내면은 완전 짐승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중국인들한테는 엄청나게 자극적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맞받는 거지. 크리스토교에 입신한 자는 지방간이 엄히 금지하고 전처럼 모여서 성경을 읽거나 하면 중죄로 다스려라. 중국인들은 기독교 믿으면 안 된다. 원래는 막 베이징에다가 막 성당도 지어줬거든. 근데 제사를 부정하니까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선교사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니야. 뭐 몇 명 활동하는데 그래봐야 황궁에서 그냥 몇 명 활동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기독교 전파도 못해. 동서교류가 갑자기 뚝 끊기게 되는 거지. 활동이 부진해지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